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1주택자가 올해 보유한 주택을 팔면 투기가 아닌 실수요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제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단계적 폐지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슈로까지 번질 경우 고가 주택이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서둘러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유동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장특공제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장 반응까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생각을 밝힌 건 이틀 전입니다.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 폐지까지 언급했는데 야권은 실소유자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특공제 폐지는 국민재산권 침해라며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진국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1주택 장기 보유엔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장특공제 폐지 논란이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한강벨트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보당 등 법여의원 10명이 낸 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보유한 분에게는 세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여당에선 이 대통령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의 방점이 찍혀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 기간을 각각 따져 최대 80%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보유공제 부분 40%만을 우선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지거나 줄어들면 서울 아파트 보유자의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작년 집 소유자들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약 8조 원. 최근 범여권이 발의한 대로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이를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한정하는 장기 보유 세액공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2억 원에 걸쳐 있는 만큼 아파트 보유자 절반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8억 원에 사서 10년 실거주한 75억 원 아파트를 팔 경우 현재 양도세는 4억 원 수준이지만 장특공제가 없어지면 양도세는 20억 원으로 무려 5배나 오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안을 적용해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8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양도세는 10억 원대로 역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두 방안 모두 비슷한 집으로 이사조차 갈 수 없는 세금 장벽이 생기는 셈입니다. 매도 후에 발생하는 실수익은 급감하게 됩니다. 해당 차익을 가지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 결국에는 총 매수 금액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폐지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중산층 1주택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민주당이 양도세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수익은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을 하냐는 불만이 큰 겁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시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하루 종일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른 만큼 장특공제 혜택 축소가 맞다는 찬성 목소리부터 보유공제는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오래된 분일수록 차이 크잖아요. 집 한 채 있는 은퇴자들의 노후까지 흔들어야 하냐는 불만까지 다양했습니다.
학군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세를 주고 본인은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나가 있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비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이렇게 되게 나쁘게 좀 또 몰아가고 막 이러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거주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만 남겨놓고 팔아야 되냐 어쩌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나도 못 남기는 거 아니냐. 얘기는 오더라고. 유예를 해줄 거란 말이죠.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유턴 현상 조짐도 엿보입니다. 여기를 임대를 주고 다른 데 가고 있다가 다시 유턴을 하고 있어요. 전세가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기존의 임대인들이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 집에 들어가서 살아버리니까.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던 이 대통령이 잇따라 세금 강화 발언을 하면서 북폭풍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왜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장특공제가 뭐고 왜 적용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집을 갖고 오래 산 사람에게 세금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단기간에 집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고 집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은 소득세법 95조입니다. 대상은 1주택자가 보유한 12억 넘는 주택이고요. 기간은 보유 3년, 거주 2년 이상부터입니다. 둘 다 10년 이상일 때 혜택이 가장 큽니다. 최대 80% 공제를 받습니다. 이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큽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에 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오늘 15억 원에 판다고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의 계산이 달라지고요. 최종 납부액 차이는 5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이 클수록 납부액 차이도 커집니다. 이런 공제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처음 도입된 건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당시엔 최대 30%가 공제됐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부풀려진 허구의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부작용을 막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었죠. 이 체제가 17년 동안 유지되다가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때 바뀝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공제율을 최대 45%로 높였고요. 정권이 바뀐 2008년엔 80%로 높아집니다. 부동산 침체를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당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집을 오래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보유만 해도 혜택을 받았는데 실제 살아야 이 면세가 되는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최대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거주 요건을 넣었습니다. 이전까진 20년 이상 보유만 해도 최대 80% 공제를 받았지만 이후로는 40%만 받게 된 거죠.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했을 땐 각각의 공제율에 맞춰 60%가 공제됩니다. 보유와 거주가 맞물려서 최종 계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자, 그럼 거주 요건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은 왜 보유만 해도 세금을 깎아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대통령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깎아주는 건 따로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논란인 건데요.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가 정확히 뭔지 잘 몰랐거나 표현의 오류라는 해석입니다. 장기 거주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밖에 없습니다. 착각을 하지 않았나. 장기 거주할 때 일부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와 장기 보유했을 때 깎아주는 제도를 합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이 쓴 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거주 요건에 대한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만 하는 경우에 대해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생계형 비거주자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민주당이 주도해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현장 조사도 의결했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조작 기소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남욱 씨는 부른 반면 야당이 요구한 유동규 씨는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검사들도 특위에 한 번 더 나오게 됐는데 새로운 내용이 뭐가 더 나올 수 있을지요.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추가 증인 안건이 오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표결에 나섭니다. 하지만 민주당 요구대로 28일 종합청문회에 증인 17명이 추가로 호출됐습니다. 찬성 12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술을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해온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그 유동규라는 범죄자 또 남욱의 그 협조적인 진술 거기에 의존해서 사건을 바꿨던 것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의 실질적인 열쇠는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꼭 증인으로 해주십사.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어미준, 강백신 검사 등도 한 번 더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도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직도 윤석열은 우리 최고 대장이다. 이런 생각은 있지 않는가. 범죄자의 발언은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검사들은 완전히 협박하고 다만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성토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박상영 검사, 남욱 씨의 진술 압박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정일권 검사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특위는 오는 23일 쌍방울 주가 조작 문마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당이 또다시 검사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문회를 보면 설명할 기회는 주지 않고 죄인 취급하려는 의도가 뻔하다는 건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국정조사에 나온 어미준 검사가 대장동 사건 공소장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들을 필요가 없다며 말을 막아버립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시면. 증인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대장동과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를 또다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검찰 내에선 발언 기회도 안 주면서 또 모욕만 주려는 속셈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검사는 여당이 국정조사를 검사들에게 압력을 넣고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반복적으로 출석시키는 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조사가 대장동과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군불대기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당시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국회라는 권위를 내세워 사법부 역할을 수행하고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판결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구자연 총장 직무대행이 국회를 향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를 공개 부탁했지만 공허한 외침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중단이 자신 때문이란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장관이 되기 전부터 언급했던 내용으로 미국과 협의 없이 공개한 게 뭐가 문제냐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하는 발언은 이전과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는데 어떤 지점이 논란이 되는 건지 송무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 논란에 대해 억지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공개 자료를 사용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건 장관이 되기 전에도 말했던 거라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저녁 SNS에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되기 전과 된 이후의 발언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그것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공식적인 의견 견해로 표명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을 또 이미 공개된 정보도 누가 어느 수준으로 언급하는지가 전략적으로 의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어떤 정보의 출처라든가 신빙성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개 수위가 모두 전략적 의미를 사실 여부 못지않게 누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많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처벌감이며 한미 정보공유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재차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북한이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집속탄 시험 발사를 11일 만에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위력을 더욱 높여 미사일 5기로 축구장 18개 넓이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동시 발사가 가능해 수도권 지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무기고 왜 도발을 강행한 건지 신경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방파제 끝에서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바위섬 위로 작은 탄 수백 개가 커다란 원 모양으로 퍼지며 일대를 초토화합니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포에서 집속탄과 지뢰탄을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 화성포 11라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136km 계선의 선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 표적 지역으로 발사한 5개의 전술탄도 미사일들은 12.5 내지 13헥타르의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하면서 북한이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13헥타르는 축구장 18개 넓이로 이달 초 발사한 집속탄 파괴력의 2배에 가깝습니다. 앞서 북한은 화성포 11계열 탑재가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250대 전방 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대당 미사일 4기 발사가 가능해 집속탄을 장착한 미사일 1000기가 서울 도심을 겨냥해 동시 발사될 경우 종로구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30km 내외로 미군이 있는 경기 평택과 오산 기지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어 재래식 무기 전력 과시로도 풀이됩니다. 우리 공항에 활주로 같은 데 살포를 한다거나 우리 기동력을 제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래 전력이 니들 생각하는 과거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를 김정은 위원장은 딸 주혜와 함께 시험 발사를 참관했는데 합참은 연임 미사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일시 휴전 종료까지 이틀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안개 속입니다. 주말 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했다고 전해드렸었죠. 이번엔 미군이 이란 화물선을 납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를 날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화 재개냐, 다시 전쟁이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런스가 오만만을 통과하려는 이란 화물선 투스카를 향해 정지하라고 경고합니다. Motor vessel Toska, motor vessel Toska,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응하지 않자 함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75m 길이의 항공모함만큼 무게가 나가는 이란 화물선이 해상 봉쇄를 뚫으려 해 미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멈춰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투스카는 불법 활동 이력으로 미국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면서 미 해병대가 붙잡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군이 봉쇄를 뚫으려는 이란 선박에 무력을 쓴 건 처음인데 종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란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란 전체를 박살낼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Go all the way back to World War II. Of course, we bombed and took down bridges, other infrastructure, power plant. 21일 휴전 만료를 이틀 앞두고 파키스탄으로 출발한 미국 협상단은 이제 곧 현지에 도착합니다. 종전으로 향할지 아니면 전쟁 재개일지는 이제 30시간 안에 판가름 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란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보복을 예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드론으로 미 군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고 미국과의 2차 협상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선박 납포를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보복을 예고한 당일 드론으로 미 군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کشتی مورد تجاوز آمریکا
اقدام لازم علیه ارتش تروریست آمریکا را انجام خواهند. 그러면서 이번 주 초로 예상됐던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에도 응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تا الان که من خدمتتون هستم در مورد دور بعدی برای مذاکرات ما برنامه‌ای نداریم. تصمیمی در این خصوص اتخاذ نشد. 미국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단 건데 앞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에서 미국이 또 배신하려 한다며 믿을 수 없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한 이란은 전날 인도 선박을 공격한 데 이어 보츠와나와 앙골라 유조선 2척을 회항시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절대 포기 못한다며 관련 법안이 곧 시행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협상 개최국인 파키스탄은 21일 회담 재개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과 이란 측을 접촉하고 있다며 이란 대표단이 21일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 간 공방과 주도권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통행로 확보를 위해 기뢰 제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해상 드론을 투입하고 돌고래까지 대기시킨 걸로 전해집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고래 한 마리가 거침없이 바닷속을 누빕니다. 기뢰를 찾는 특수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교한 천연 음파 탐지 능력을 갖춘 돌고래는 200m 밖에서도 테니스공만한 물체를 식별해냅니다. 탁한 바닷속에서도 뛰어난 시력과 청력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어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이 기뢰 제거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해상 드론까지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상 드론은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을 아우르는데 음파 탐지 장비로 해저를 살피는 무인 수상정은 한 번에 폭 30m의 해저면을 샅샅이 훑을 수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은 일정 구역을 돌아다니며 기뢰를 찾아내 수병들이 직접 기뢰밭에 들어가야 했던 과거보다 인명피해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They probably have a couple of mines in the water. We have minesweepers out there. We're sweeping the strait. 미군은 이 밖에도 헬리콥터와 연안 작전함 등 다양한 수단을 운용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기뢰 제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일부 재개할 경우 이란의 해협 통제력이 약화돼 협상 재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협 안에 갇혀 있는 선박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입니다. 이란 해군을 향해 사격을 멈춰달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리는 등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직전에 빠져나온 유조선 한 척이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연주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무전망을 통해 간곡한 목소리가 전달됩니다. Iranian Stepan Navy, this is CMS CGM Everglades. Please ask the speedboat to stop shooting at us. 프랑스 국적 화물선이 이란 현명수비대 고속정에 사격을 받자 제발 멈춰달라고 세 차례나 반복 호소합니다. Please ask the speedboat to stop shooting at us. 이러한 군사적 긴장 속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몰타 국적의 오데사호는 UAE에서 100만 배럴을 실은 뒤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로 이동했다가 지난 17일 푸자이라항 근처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HD 현대 오일뱅크의 기존 계약 물량으로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의 40% 수준입니다. 다음 달 8일 대산항에 들어올 예정인데 차질 없이 입항하면 지난달 20일 원유 200만 배럴이 들어온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원유 공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00만 배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 통과해서 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나프타 약 6만 톤을 적재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국적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울산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에도 나섰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발 위기 해결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요.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순방에 동행 중인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모디 총리와 슬픔 없는 나무라는 뜻의 아소카 묘목을 함께 심습니다. 100분 넘게 이어진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중동 지역 평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협력하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하여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원유 수입의 70%를, 인도 역시 절반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과 금융, AI와 방산 등 전략 산업에서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0 billion तक पहुंचाने के लिए हमने आज कई महत्वपूर्ण निर्णय लिए हैं.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선 민간 기업 차원의 구체적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갤럭시 폰으로 양국 정상과 함께 찍은 셀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 안보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신흥 성장국인 인도와 베트남과의 협력을 위기 돌파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뉴델리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면을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 편의점 업체의 상황입니다. 배송을 거부하고 원청과 갈등을 빚은 화물연대의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성진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들어선 도로 옆 1차선으로 흰색 물류 트럭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트럭 앞을 가로막지만 트럭이 멈추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앞바퀴 밑에 갈렸더라고요, 사람이. 운전석 앞바퀴지. 오늘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물류센터 앞에서 2.5톤 물류차가 조합원 3명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59살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나머지 조합원 2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보름 만에 발생한 참변입니다. 화물연대 CU 지회는 원청인 BGF 리테일에 7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곳 진주를 포함한 주요 물류센터 출입문을 수시로 막았습니다. 차를 끌고 와가지고 입출차 막다가 이제 저희들 경고해가지고 뺐고. 화물연대는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런 구조를 바뀌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참변 이후 노조원과 경찰은 더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트로 돌진했고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이어서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연대 차량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차량을 앞세워 물류센터 정문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노조원들에 맞서 경찰이 방패로 가로막습니다. 집회 도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노조원들이 화물연대 차량을 몰고 경찰 바리케이트로 돌진한 겁니다. 요구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대응하게 해달라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머리와 팔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슨 예고 없이 그냥 차 진행해 오다가 경력적인 대로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선 경찰의 현장 통제에 화물연대가 맞서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후에도 노조원들은 물류센터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잇따라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타고 있던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10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이 상황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람들은 바로 가맹점주와 소비자입니다. 김밥과 샌드위치 같은 편의점 먹거리부터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도심의 한 편의점. 신선식품 매대가 횡합니다. 평소대로라면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매대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손님들은 아쉬움 속에 줄줄이 발길을 돌립니다. 일주일에 한 2-3번 먹죠. 많이 아쉽죠. 그럼 뭐 없으면 뭐 다른 걸로 이제 뭐 빵이나 이런 걸로. 다른 편의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대신 공급 지원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점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한 20-30분 정도 오시거든요. 김밥 이런 거 사시러 오신 분들이. 근데 오늘 왔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편의점 물류는 본사 물류자회사와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조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급기야 노조가 물류센터에 이어 생산공장 출입까지 막으면서 제품 출고는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다 문 닫아야 될 것 같네요. 그나마 다른 유통업하고 차별화 상품은 여기뿐이 없어요. 피해 금액은 어마어마할 거고. 노란봉투법 여파가 유통업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배송 경쟁으로 외주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비슷한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아침부터 술에 취한 남성들이 길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골목길로 뛰어나옵니다. 흰 셔츠를 입은 남성이 뒤따라 나와 남성을 붙잡고 파란색 셔츠를 입은 남성까지 다가와 붙잡힌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골목길 한가운데서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한동안 멈춰섭니다. 지난 18일 아침 7시쯤 강남 역삼동의 한 음식점에서 남성 2명이 다른 남성 1명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데 먹고 이제 나가서 여기서 막 싸우니까 주위 사람들이 신고해서 갔어요. 피리 좀 먹고 갔어요. 여기 호비로 갔어요. 패싸움한 남성 중 1명이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건물 외벽도 이렇게 금이 간 채 부서졌습니다. 남성 3명 모두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이제 말리고 있는데 눈에 못 이겨가지고 저희 벽을 부셨어요. 술 취한 용어 갑자기. 경찰은 한편이던 40대와 60대 남성 2명을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다른 남성 1명에 대해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등산객으로 위장해 야산 근처 주택을 돌면서 3년간 절도를 이어간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어찌나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는지 별명이 수도권 날다람쥐입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고급 주택단지.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더니 담장을 넘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20여 분간 불빛을 비추며 집안 곳곳을 뒤지더니 다시 배관을 타고 사라집니다. 2022년 9월부터 심야 시간대 경기도 의왕과 과천, 용인과 광주 일대 타운하우스와 고급 단독주택을 털어온 50대 남성, 일명 수도권 날다람쥐입니다. 3년 7개월간 30여 차례에 걸쳐 그가 훔친 금품은 5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도심 밖 고급 주택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무대는 주로 야산과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산을 타고 주택단지로 진입한 뒤 복면을 쓴 채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덧신을 신었고 덧신을 신기 전 첫 발을 디딘 곳엔 물을 뿌려 흔적을 지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도주할 땐 산 너머에서 기다린 60대 공범의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한 달여 만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0년간 교도소를 드나든 전문 절도범이었습니다. 처음에 다른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취업도 잘 안 되고 다시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가자.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외교부를 건너뛰고 경찰에 바로 피의자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 논란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달 초 경찰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출국을 허용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임스 헬러 미 대사대리 명의 서한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한엔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임원진이 올 7월 4일 미 건국 250주년 축하 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BTS 월드 투어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주들을 속인 혐의로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방 의장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5차례 소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미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이 외교부를 패싱한 것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강력해진 K-팝의 위상을 반증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어제까진 더웠는데 다시 추워졌습니다. 강원 산간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는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은 반포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배 기자, 낮보다 기온이 얼마나 더 내려갔나요? 네, 이곳 반포 한강공원은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고 대기 상태도 나빠지면서 인적도 뚝 끊긴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엔 더욱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6도, 청주 3도, 안동 3도 등 전국 대부분에서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급 더위를 보인 이후라 더욱 기온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충남 공주와 금산, 전북 무주와 강원 산간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고 3도 이하일 때 발령되는데요. 4월 하순에 내려진 이번 한파특보는 집계를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황사까지 온다고요? 네, 내일은 올 시즌 올해 가장 강력한 황사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달한 황사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수도권과 충청 등 전국 대부분에 관심 단계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관심 단계 경보는 황사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미 황사는 오늘 오후 서쪽 지방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온차에 공기질도 나빠지면서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시도지사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최소 13곳이 될 걸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원조 친노,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어느 지역에 내세우냐에 따라 계파 갈등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태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재보궐선거 공천 기준으로 선당 후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지사에 출마하지 않고 우상호 후보에게 양보한 이광재 전 지사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며 전략 공천을 언급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고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을 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 구체적 지역은 밝히지 않은 채 화제의 지역,
이른바 핫플이라고만 했는데 하남갑과 평택을 등 수도권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전 민주연구원장도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원조 친노인 이 전 지사는 2021년 대선 예비 경선 땐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는 정세균 캠프에 합류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걸 전면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지난해엔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추진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별 선대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엔 서울 지역 현역 의원 30여 명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져서 힘을 하나로 결집해서 오세훈 시장의 10년 서울시에 대한 평가. 정 후보 선대위는 오세훈 10년 시정을 파고드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궐선거 공천까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분출했습니다. 장 대표가 첫 회의에서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돕는 친한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건데 선거가 44일 남았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차량에 오릅니다. 8박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온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구갑에 대한 당내 무공천 요구를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당의 기본 책무라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친한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도 지시했습니다. 진 의원이 한 전 대표 지원을 위해 부산에 집을 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 상황 파악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진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고 부산에 집을 구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진 의원은 무쇠팔 최동환 투수는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는다며 한 전 대표를 돕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도 장 대표가 왜 민주당 편을 드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랑 싸울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당 지도부 노선과 결별했다면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시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 서울만의 혁신, 통합선대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일본 혼슈 동쪽 해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고 3m로 예상되는 쓰나미도 올 수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냄비 물이 넘치고 주방 도구들은 크게 흔들립니다. 신칸센 일부 구간도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2분쯤 일본 혼슈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7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고 3m 쓰나미가 예상되면서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 등 일본 북부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테현과 아오모리현 해안에선 최대 80c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このため沿岸部や川沿いにいる人はすぐに高いところに避難をしてください。またすでに避難をしている方につきましては避難の継続をお願いいたします。 아오모리현 일부 지역에선 일본 지진 등급 기준인 진도 5강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도쿄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위기관리센터에 긴급 연락실을 설치했습니다. また国民の皆様に対する適時的確な情報提供などの対応に全力で当たっております。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제1, 2 원전을 비롯해 미야기현과 아오모리현 원전에서도 현재까지 이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에서는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8명이 숨졌습니다. 그 가운데 7명이 범인의 자녀였습니다. 이미연 기자입니다. 현관문에 총알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현지 시간 19일 새벽 6시쯤 미국 루이지애나주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8명이 숨지고 성인 여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7명은 남성의 친자녀들이고 1명은 친척으로 알려졌습니다. Gray house is the house in which 7 children were located inside that were deceased. There was an additional deceased child that looked like he had tried to escape the residence out the back on the roof. 남성은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총격을 가한 뒤 연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있던 집으로 들어가 총기를 난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차량을 탈취해 도주하다 추격해온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To learn later that I knew one of the children, it really took a toll on me, and I really hate that for the mama period and those children. 미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 내 불화에서 비롯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남성이 이혼을 요구받고 자살 충동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30% of our murders in the city of Shreveport are domestic in relation. Now that number has gone up. 외신은 이번 사건이 2024년 1월 시카고 교회에서 8명이 숨진 뒤 미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총격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2023년부터 1년) 가까이 한국 축구 대표팀을 지휘했던 클린스만 감독. 임기 중 많은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 논란이 컸습니다. 취임 때 한국에 상주하겠다는 말은 왜 했나 싶습니다. I'm coaching a national team, so I have to look around internationally what happens. 말은 그럴듯했지만 문제는 결과였죠. 2023 아시안컵에서 약체 요르단에게 0대2로 완패했고 해임됐습니다. 대표팀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란 오명이 뒤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열흘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총 없는 전쟁인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총사령탑이 왜 하필 지금 자리를 비웠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란 대구조차 위험합니다. 경기지사 후보는 영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순간이 급한데 뭘 했냐는 비판입니다.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선을 위해서 방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미 외교를 펼쳐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 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많이 다릅니다. 거창한 외교 어젠다보다 바닥 민심과 조직력이 더 절박합니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해도 야당 대표의 외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누굴 봤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내놓지 못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없었다는 뜻일 겁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주 해맑게 웃으며 찍은 인생샷 한 장으로 판단은 끝났습니다. 정치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가요방에 간 것 같다는 독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1야당의 대표답게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소속 후보들이 당 상징인 빨간색 대신 흰색 점퍼를 입고 지역을 다닐 정도면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압도적인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돌아오자마자 내부부터 견제하는 모습 옳지 않아 보입니다. 맞설 상대가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4월 20일 윤종호 앵커 칼럼, 길을 물어야 였습니다.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봄철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에 때 아닌 한파와 황사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졌는데요. 강원 남부 산지와 전북 무주, 충남 공주와 금산 지역에 역대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간 뒤 황사가 밀려오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쁜 단계까지 지속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춘천 3도, 광주 5도로 오늘보다 최대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9도,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